정의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규범의 근간이 되는 판단 기준이라는 법률적 관점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란 보편타당한 옳고 그름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보편타당해지려면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공정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름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는 법이라서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구분짓기란 때론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때론 그 자체로 그른 일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 내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빌리는 것으로 많은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판단 대상에 자신을 이입시켜 나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지, 내가 저런 일을 저질렀다면 타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수 있겠는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스스로 해내는 것 같지만 결국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므로 사실 자기 객관화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구성원이 확보된 사회 속의 이론으로서 상식, 여론 같은 사회 전반의 사상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사회 전반의 시선을 빌려오지 못한 사회화가 덜 된 미숙한 인격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이루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란 이렇듯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식을 투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회라면 그 사회의 정의는 다양함을 담아내지 못한 변질된 정의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로 불거져 나오는 변질된 자기객관화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오, 자기객관화. 네. 예, 이 자기객관화가 정말 혼자서 이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타산 나 자신을 남보듯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네. 나를 바라봤을 때 제3자의 입장으로 나를 봤을 때 내 꼬라지가 어떤가라는 그렇죠. 걸 보는 게 이제 자기객관화죠. 그러니까 그 뭐 사람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회적 동물로서 살면서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객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날 때 네. 항상 그 내가 나 네. 자신이 네. 스스로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객관성을 이제 무기로들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완벽하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네. 싸우는데 사실 진짜로 자기 객관화를 이루었다 할 수 있을지는 정말 그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실 뭐 자기객관을 이뤘다라고 말하면은 좀 민망하죠. 그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뭐 싸우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옳은 그 거기서 말하는 옳다라는 게 그 사회적 공의에 더 근접한 혹은 사회적 공의에 일치하는 그런 의견을 자기가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자기객관화 혹은 이제 사회성 그다음에 그 정의 혹은 옳고 그름 같은 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다들. 이게 이제 선거에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네. 흔히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누가 윤석열을 찍은 거야?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데 이래 버리면 그렇죠, 네. 네 주변에는 이재명 지지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그런 거예요. 네. 자기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골라서 그 멤버들끼리 그 또 다른 사회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 안에서만 그런 거지. 절대로 그런 뭐 투표 결과랑 내 주변이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투표가 조작됐다거나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아니 뭐 그 코시국 때 뭐 저희 부모님은 이제 코시국 지나고 나가지고 걸리시긴 했지만 코시국 때 우리 집안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저 밖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는데라고 얘기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때 그 조작됐다. 그러니까. 확진자도 조작됐다. 뭐 그러니까요. 백신도 조작이다. 뭐 정말 이상한 뭐 그냥 감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자기객관화라는 건 결국 그 내가 그냥
나도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뭐 친구 관계도 하나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가족 관계면 조금 더 구성원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층적인 바운더리를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사회라는 게. 그런데 객관화의 근거가 돼야 되는 사회는 가장 바깥쪽 바운더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정말로 이제 그 사고 방식이 이제 좀 있어 보이려면은 네. 이제 그 뭐야 지구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세계 시민으로서 네. 전 세계를 바운드리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공통된 의식 체계 안에서 판단을 한다. 그래 버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마인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글로벌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인트로에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글을 썼냐? 결국 이제 개딸 까고 싶어가지고. 네, 최근에 뭐 아주 특이한 일도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도 굉장히 뭔가 설레게 한다는 좀 뜬금없는 예. 그런 기사였는데 이게 처음엔 최초에는 이제 뭐 기사로는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외신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으로만 네네. 커뮤니티나 뭐 SNS 통해 가지고 살짝 전파가 됐는데 영국 쪽이라고 했던 예, 거야. 영국 어제 타블로이드에서 처음 나타나 네네. 가지고 이거 그냥 또 황색 그러니까 옐로우 저널리즘 아니냐, 이게 구라 아니냐, 가짜뉴스 아니냐 이제 그러고 반신반의했던 이제 소식이죠. 22일 날 이제 그 푸틴이 침략마블이 쓰러졌다. 이게 이제 그 텔레그램 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게 무슨 그 러시아 쪽 소식 전하는 거기서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보면은 크레뮴린궁에서 자다가 그랬다 그랬나 뭐 생활하다 그랬다 그랬나 아무튼 이제 푸틴이 갑자기 쓰러져 있었다 그랬죠. 예, 심정지가 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리고 좀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뭐 온라인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좀 저도 이 음모론적 그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긴 한 게 이제 22일 날 이런 그 소문이 돌았잖아요. 네. 근데 크렘린궁에서 반응한 게 25일입니다. 5일. 그러니까 3일 지나고 나가지고 3일 지나가서 가짜 뉴스다. 그러고 이제 이때부터 또 푸틴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저거 씨발 대역이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푸틴이 지금 이제 71살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완전 막 중노년은 아닌 거죠. 71살이면은 그냥 노년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 양반도 젊어서 단가닥 해가지고 뭐 몇 년 전에 보면 그 러시아에서 냉수마차라는 사진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건강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너무 독재자로 살면서 방탕한 해서 그런가 모르겠네. 푸틴이 그러니까 가족이 있나? 있긴 있겠죠. 푸틴 부인, 뭐 푸틴 자식 이런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노출은 된 적은 없었던 네. 것 같네요. 예. 근데 대통령이 뭐 영부인이라고 옆에 데리고 있어야지 왜 없지? 또 자식이 있으면 결혼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후계자나 네네네. 정치적 후계자로 그렇게 뭐 이제 내세울 수도 있는,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러시아에서 잘 나갈 텐데 푸틴 아들이면은 결혼 안 했나?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기사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SNS에 적기도 했는데, 푸틴 정말 저러다 죽어버리면은 러시아는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까. 아, 그렇죠. 막 군벌들도 이제 들고 일어날 거고 서로 지가 짱 먹으려고. 거기서 뭐 마피아도 있고 뭐 용병 부대도 있고 러시아 개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푸틴이 그 독재 체제로 이제 다 휘어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이거 뭐 진짜 사회 붕괴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갑자기 사라진다. 아니면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뭐 그래 버리면은 지금 민주당 체제 같으면은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당이 붕괴되는 건 아니지만은 개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이재명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독재 체제라는 거죠. 김어준을 데리고 오지 않을까? 김어준은 그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못 버텨요. 걔도 뭐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털리잖아. 어쩔 수 없이. 이재명도 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김어준이 마이크 놓고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무슨 수로 버텨요. 옛날에 뻘짓한 거 다 드러날 텐데. 이동영은 이제 주제 파악해가지고 자기는 뭐 선출직 나갈 생각 없다 그랬잖아.
뭐 시켜준대. 씨. 임명직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임명직도 이제 청문회 없는 임명직.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그러면 뭐 가끔 국정감사 때는 끌려 나오면 되려나? 국감 때도 이제 뭐 저기 대탄해 보는 데고 뭐. 네. 그다음에 소식은 이낙연 전 총리님을 이제 명예훼손한 50대 네.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건 25일자로 이제 난 기사인데 보면 이제 26일자로 그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서 이제 52세 여성을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은 그 작년 7월에 민주당 홈페이지 이제 권당 게시판에다가 총리님이 이제 어떤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헐.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예전에 무슨 행태 때나 보면 이제 그 총리님이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이랑 손잡고 걸어는 찍힌 게 있어요 뒷모습. 아 그거 경선 다 끝나고. 네네. 그 지지자분이었지. 캠프. 네네. 캠프 지지자로 좀 캠프 사람인데 그거 사진 가지고 엄청 걔네도 계속 그랬단 말이지. 그동안 이상한 얘기 지어내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올린 모양이야 아마도.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지속적으로 했던지 그래가지고 좀 이제 걸려 들어갔다. 이거 이제 뭐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재판 받아야죠. 네. 뭐 약식 기소는 아닌 것 같고 재판 받겠구나. 재판 받아서 뭐 본인의 무고함을 한번 증명해 보던가. 이건 뭐 정치적 의견 개진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거는 억울하면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이분은 30 나오기 전까지 국회의원 당선되면 돼요.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야. 공천을 받아야겠구나. 네. 비례대표라도. 그러고 이제 그 저기 배지 달면은 그동안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잘 못했던 구라를 마음껏 풀 수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아무 걱정 없이. 아이고. 근데 이제 함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네. 국회에서 네. 예, 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라던가. 그렇습니다. 국회 울타리 안에서. 네, 울타리 안에서. 그때 그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 네.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대놓고 예.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예. 카메라 있으면 더 좋고. 자 이제 이어서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비씨님이 발견하신 기사죠. 네네. 기재위 국정감사 때 한국은행 네. 감사를 할 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동안 최대 폭으로 올랐고 전기요금, 도시가스도 30% 가까이 올랐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육박할 지경이다. 네.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윤석열 정부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9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건 추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일단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추석이랑 신학기랑 이번에는 이제 9월 달에 다 겹쳐버리니까 네네네. 몰려서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6차례나 네. 올리는 동안 물가가 잡히지 않고 가계부채는 폭등했다. 이제 와서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한마디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실패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국정감사 때 네, 이창용 총재에게 했습니다. 네.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을 막 던져놨어. 예. 인과관계를 안 따지고 그냥 네가 한 짓이 다 나쁜 짓이야. 잘은 모르겠는데 내 기분이 많이 나빠. 그러니까 네가 한 짓은 다 나쁜 짓이야. 네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죠. 예. 한국은행 역할이 뭐야? 물가 잡는 거잖아. 근데 물가가 왜 올랐어? 뭐 이런. 그렇지. 니들이 돈을 안 풀어가지고 물가가 오른 거야. 지금 이 소리를 한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뭐 이게 참 기준 금리 인상을 6차례나 올리는 동안에 물가가 잡히지 않았고 뭐 잡히지 않았다고 하다면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보통은 이제 물가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기 전으로 되돌린다. 이러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은 그게 어마어마한 경제 후행입니다. 그렇죠. 그 디플레이션 아니야? 역진이죠. 네. 역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막 떨어져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은 오를 수 있고 지금 다들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를 만큼 오르고 더 이상 안 오르게끔 관리할 수 있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지금 한 3% 밑으로 8월 정도 내려왔을 거예요. 네. 네. 내려왔다가 이제 9월에 다시 좀 반등하면서 이제 3.7% 지금 네. 찍었다고 하는 건데 물가 상승률만 가지고 하면은 세계 웬만한 나라들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유럽에서도 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5%대일 거예요. 월 상승이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국 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 네. 때 이제 물가 상승률 거의 최대로 찍고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중인데 네, 그러니까 네. 상승률이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물가라는 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상승률이 큰 그래프로 보면 그런데 네네네. 주식처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막 등락폭이 있는 거지. 올라가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좀 완만해지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건데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독일은 뭐 훨씬 좀 심하고 독일은 지금 6%대 정도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내려간 게 6%라는 거죠. 네네. 미국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할 겁니다. 네. 한 3%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계속 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최근에 다시 약간 안정세에 또 접어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시장에서는 네. 야 금리 내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어쨌든 이 3.7%가 최근 5개월 동안 가장 최대폭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잡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6번인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안 올려도 괜찮았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물가 상승률과만 가지고 3.7%라는 숫자에 이렇게 화를 낸다. 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그런 게 이거 그냥 뭐 저기 정기국회에서 그냥 대정부 질의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는 1년 동안 한 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어쨌든 하향세를 지금 타고 있는 중이다. 근데 9월이 약간 튀었다는 거잖아요. 그 기존 앞 8달보다. 네네. 그러면은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지. 그냥 그 전반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추세인 건 맞으니까 그럼 대충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기 뭐 추석이라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다가 뭐 국제적인 요인도 있었고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양경수 말했더라면 6번이나 금리 올렸다며 그럼 한국은행 할 만큼 한 건데 그런데도 물가를 못 잡아치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너씨 그럼 금리 한 10번 더 올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 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거창한 조사 필요 없이 사실 경제면 신문의 경제면만 충분히 훑었어도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는 안 눌리거든요. 양경숙이 이런 발언도 크게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를 개딸한테 맞춘 거야. 개딸 안에서 통용되는 판단 기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거는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창용 총재 입에서 네.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네. 정부가 네. 재정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유도한 건지도. 이 개딸의 세계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는 빌런입니다. 빌런. 모피아의 수장입니다. 모피아의 수장. 네?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의 한국은행 총재면 오죽하겠냐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퇴임 직전에 임명한 게 이 이창용 총재인데. 근데 얘네들 신경 안 쓴다니까. 그냥 정문에서 이렇게 까면은 이창용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모피아 수장을 잘 좁혀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물가 올랐다니까 한국은행 은행장을 좁혀야지 뭐 누구를 좁힐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까지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런저런 그 요인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뭐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못 잡았냐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살기 어려운 건 맞죠 지금. 근데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더 빡세게 돼버린 경우들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육박할 지경이다. 네. 이거 한국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기준금리를 막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국제 유가를 때려잡아?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거 뭐 이거는 저기 뭐야? 때려잡히나? 자, 그럼 그 기름은 어디서 수급하지? 뭐 보통 일단은 중동 아니 그 우리나라 국가 부처 중에 정부 부처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그렇죠. 수급을 하겠구나. 산업통상자원부 그 저기 뭐야 상임위 저거 뭐야 국감 때나 얘기해 볼 만한 거지. 유가 어른 거를 가지고 저기 한국은행장한테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 거야? 우리가 돈을 더 찍어서 유가를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소리 나와야 아니, 뭐 돼. 한국은행 총재가 막 사우디 가가지고 빈살만 멱살 잡고 석유 좀 더 석유 생산량을 늘리라고 막 아니면 이제 그 저기 돈 찍는 기계 들고 와가지고 take my money 막 그러면서 기름 달라고. 그래도 하라는 건지 참, 뭐 기름값 오른 거 어쩌라고 진짜 한국은행 그냥 붙잡고. 이게 물가 상승률도 이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따지기도 하지만 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원 물가에서는 이제 유가가 빠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지. 유가는 올랐다가 막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게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 좀 그런 성격이 있죠. 네. 네. 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기재위 같은 데서 따져보 이것도 이제 기재위 속은 아니긴 하지만 예산 분배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국내 문제적으로만 한정을 해보면 분명히 살기가 좀 팍팍해지고 가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뭐 이를테면은 왜 복지 예산 같은 거 자꾸 줄이려고 하냐 뭐 그런 걸 따져본다 이제 그럴 수는 그런 거는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애초에 한국은행장 불러놓고 야씨 물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너는 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이런 소리 한다는 거는 차라리 지금 정말 평범하게 가계부채가 다시 또 올랐는데 뭐 기준금리가 아직도 모자라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냐 기준금리 인상할 생각이 있냐 뭐 이런 그렇죠 네. 이런 평범한 질문을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 그냥 이상한 소리라.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거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내년에 이제 선거철이라서 총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참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쭈쭈 할 것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제 기억에 안 담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렇겠지만 기재위 국감장에서 이런 정도의 한심한 질문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지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참 자질 면에서는 기대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뭐 이번 국감에서도 좀 더 여기 말고도 한심한 소리는 많이 나왔을 텐데 네네. 좀 찾아봐야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국감 정리하면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감 거의 이제 막바지라 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아마 이제 10월 말이면은 그 웬만한 데는 다 끝나고 이제 상임위 한두 군데. 그렇죠. 일정 좀 이제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좀 밀려 가지고 사실상 뭐 운영이나 뭐 정무 이 정도만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7일 날까지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기사들 제가 쭉 간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풀로는 못 하고 선정적인 것들만 잡아가지고 누가 띨빵한 소리를 했나 어떤 띨빵한 소리를 했나 그런 것들만 이제 해야죠 하려면. 네.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단신들 다뤄봤고요.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판깨라님, 황정원님, 그리고 귀여운 감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이브 TV를 듣고 왔다고 하시면 다른 경로보다 사은품을 우리 웰컴퓨터에서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꼭 나이브 TV 듣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제 아침에 대본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장님이 카카오톡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또 나이브 TV 듣고 구매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그 요청해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컴퓨터 조립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나이브 TV를 듣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계식 키보드랑 그 가죽으로 된 장 마우스패드 있고 한 이만해 큰 거 거의 그 조그만 1인용 밥상포 수준 크기 네네네. 마우스패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커버네요, 커버. 네. 작은 책상은 덮을 정도 사이즈예요. 네네. 그것까지 이제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웰컴퓨터 이벤트 12차라고 합니다. 한 1년 됐다는 소리네. 야, 그러네요. 네, 이제 근데 11월 이벤트. 이거 보고 조금 벌써 11월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맞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그 12차 이벤트 뭐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요 이벤트를 찾아가셔가지고 트위터에 거기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리트윗 구독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응모가 됩니다. 이 양반 쪽이 뭐 앞으로 먹는 걸로 이벤트 한다더니 왜 또 다시 돌아왔나? 네. 1등 상품은 리드래곤 K588 브로드소드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2등은 마이크로닉스 W301 게이밍 헤드셋이고요. 3등은 마이크로닉스 W202 무선 마우스입니다. 추천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31일 오후 7시에 유튜브를 웰컴퓨터를 통해서 네. 방송될 예정이고요. 최첨단 추천 방식을 통한. 네, 그렇습니다. 최첨단 추천 방식. 그리고 이제 추천 방송 저기 채팅창에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추천 방송 실시간 참여 이벤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상품 내건 거는 일단 그 3등 무선 마우스. 네, 3등 상품은 같은 무선 마우스인데 그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커피 같은 걸 많이 쏘기 때문에 막 옆구리 찌르고 막 구슬리면은 많이 퍼졌죠. 이 양반이 옆구리 쿡쿡. 예. 채팅방에서 잘 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요 이벤트도 일단 많이 참가해 주시고. 네, 팍 터트려 주세요.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달품은 농장 많이 찾아주셔서 건강한 먹거리 많이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창 농번기인가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SNS상에서 이제 저 아는 분이 갑자기 그 메시지를 보내셨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만은 달품 농장에 전화도 해보고 트위터로 멘션도 날려봤는데 답이 없다 며칠째.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혹시 아시는 거 있냐 그래가지고 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뭐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답이 오겠지 그랬는데 그 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만인가 거의 응답이 왔대요. 요즘 농사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진짜 막바지거든요. 네. 그 추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내다 팔고 이제 뭐 그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문자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바빠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건강하고 달달한 간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찌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맛있으니까요. 가끔씩.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최고지. 끝내주죠. 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당일 막 초과 네, 초과하지. 초과 지급. 같은 설탕으로 어차피 같은 설탕 쓰고 뭐 다 밀가루 쓰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날까 참. 이게 그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미원을 갖다 때려 부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렇긴 하죠. 예, 사장님께서 굉장히 솜씨가 좋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라마카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기사였나요, 이게? 네, 지난주에서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제 연속 기사로 네. 내고 있는데 사실 이 소식을 보고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독일 이야기입니다. 네. 독일이 2023년 들어와서 2022년부터 2023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네, 그런 네. 내용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음. 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검색해 보니까는 많은 기사들이 계속 그 독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네. 심지어 외신까지도 네. 지적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올해 23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장한 게 없다는 거네. 네. 2분기 동안에는. 네. 그리고 이 2분기 전에 총 5분기 그러니까는 약 1년 좀 넘는 시간이 네. 되겠죠. 네. 5분기 동안 플러스를 기록한 분기가 2개 분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보다 더 빡센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는 그렇죠. 네. 네. IMF에서는 올해 독일은 세계에서 제일 저조한 경제 성장 실적을 기록할 것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독일이 왜 이렇게 됐나? 네, 여기에 대한 원인을 한 5가지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독일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일찌감치 탈원전을 거의 완료를 했고 상당한 에너지의 상당량을 천연가스, 네네. 뭐 석탄, 석유를 그렇죠. 통해서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러시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양을 그렇죠. 수입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그게 이제 딴 거보다 운송비가 싸게 먹거든요. 그렇죠.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그 노르드 스트림 그 예,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가스 들어오니까. 배송관을 통해서 바로 그냥 배도 필요 없이 네.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뭐 독일 전기요금 우리나라 이제 전기요금 얘기할 때 독일 전기요금 소개도 해드렸었는데요. 네네. 한 10배 가까이 올랐나 그래요. 그럼 진짜 얼어 죽겠다 사람들. 여기는 또 저기 보일러 같은 거 안 떼잖아. 전기로 난방도 많이 하니까. 네. 진짜로 그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즈음에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겨울에 지금 난방 때문에 문제라고. 다행히 이제 겨울이 좀 생각보다 덜 추워가지고 그럭저럭 넘어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원전 얼마간 다시 가동한다고 그런 얘기도 네네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경제의 첫 번째 위기 원인은 에너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네네. 독일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중국은 독일의 7년 동안 네. 최대 교육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3위인가 뭐 2위인가 그렇죠? 중국이랑 교육 랭킹 전 세계 랭킹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물건은 대체로 좀 고가 아닌가? 근데 이제 원자재 이런 거 수입을 중국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 야, 그래도 그 중국 사람들 독일제를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독일제 쓸 형편이 되나 보네. 그다음에 뭐 일단 그렇죠. 독일에서 이제 중국으로도 많이 네. 팔기도 하고. 네. 이게 최근 한 2010년부터 이렇게 2022년까지 네. 쭉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2019년까지 수입과 수출 규모가 그대로 꾸준히 상승합니다. 네. 꾸준히 상승하고 그 대신 수입이 항상 수출보다는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로 보면은 약간 적자 보는 수준. 그렇죠. 약간 적자 보는 수준이죠. 네. 뭐 그래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괜찮았는데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은 급전직하하고 네. 수입은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적자 상태를 기록하게 되고 그게 2022년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역시 지금 독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조해진 제조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제조업이 저조해졌다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데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이 이제 중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네. 독일 쪽 회사들은 이 분위기를 잘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생각나는 전기차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테슬라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서는 뭐 현대도 있죠, 현대 기아. 현기가 상당히 전기차 쪽으로 많이 이제 선두주자죠. 그러니까 선발주자죠. 앞서고 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BYD라고 네. 일단 중국 내수를 통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네. 또 전기차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적 시장으로 하면은 이제 테슬라, BYD, 뭐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BYD는 월드와이드가 아니고 중국 안에서 뭐 팔아먹어도 전 세계에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영화 랭킹이 비슷하거든. 맞아요. 예. 헐리우드에서 뭐 날 구긴다는 영화도 중국이 수입 차단해 버리면은 중국 내수로 돌리는 중국 영화가 이제 글로벌 그 흥행 순위 1, 2 먹거든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자동차가 특히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가 많잖아요. 네, 네. 벤츠, BMW, 아우디 그리고 이제 뭐 좀 그 중저가 혹은 그 대중적인 라인은 그러면 이제 약간 반다리 걸쳐 있는 게 폭스바겐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대중차가 그러면 오펠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해외에 나가는 건 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많이 팔린단 말입니다. 독일제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그 한 대 팔면은 많이 남겨 먹는 그런 차들이었는데 이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이 점점 죽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몇 대만 못 팔아도 손해가 옛날보다 많이 커지는 거지. 그런저런 면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기차 붐이 좀 죽어가고 있는 그런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전기차를 많이 실제로 구매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하기는 모자란 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근데 또 독일이 하이브리드가 또 이렇게 유명하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하이브리드 말고는 연료전지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근데 얘네들 원래 워낙 질 좋은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렇죠. 애들이라 가지고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는 전기차가 그냥 잠깐 반짝 붐 되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좀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그 문제가 결국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게 뭐 용량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할 때도 시간이 아끼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네, 아직 인프라상으로도 그러니까 기술 네. 수준이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붐이 일어난 추세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전기차 붐을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붐을 일으켰던 그것도 이제 거의 한계까지 간 것 같고. 네, 지금은 또 다시 네. 뭐 특히 유럽은 네. 유럽이 제일 먼저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조금을.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다시 어쩌면 저배기량 고성능 엔진을 단 그런 자동차들이 다시 좀 더 유행하지 않을까. 뭐 그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자동차는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뭐 이를테면은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차 브랜드는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GM? 예, GM 그렇지 그 GM인데 쉐보레? 예, 그 쉐보레에서 나온 그 트랙스타라는 차 아세요? 트랙스타라고 보면은 차 덩치는 대략 한 산타페 아니지 그 뭐야 스포티지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인데 배기량이 1.3리터예요 그게. 네네네. 이제 그 3기통짜리 엔진을 이제 그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그 배기량 가지고도 뭐 100마력 넘게 뽑아내고 130마력씩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연비도 잡아내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옛날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나 그런 네.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요새 2000cc 넘어가는 차를
찾기가 힘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뭐 자동차세 이제 그 방식을 바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배기량이 안 매기고 그냥 착값에 매겨버리겠다. 그것도 이제 그런 일정 부분 그런 추세를 반영한 면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 자동차는 뭐 독일은 워낙 고급 브랜드로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거는 어쩌면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네, 조금 네.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인은 이제 고금리, 그다음에 네. 고물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양경숙 독일 가서 얘기해야겠네. 독일은 뭐 하냐고. 도이치방크 쳐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하냐?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런. 아니면은 뭐 ECB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얘네들 뭐 하냐? 그러니까 물가 왜 못 잡냐? 유럽 여행 한번 보내줘야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하락한 요인이 있죠. 그래서 소비 심리 하락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도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라이브 TV에서도 예전에 한번 초창기 때 네. 잠시 그 독일 이야기를 네.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배경이 이제 한 2010년, 2011년 네. 이때쯤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르츠 개혁, 예, 이제 메르켈 총리 그 전에 네. 이제 슈레더 총리 시절에 있었던 아젠다 2010이었나 그게. 예. 그래서 그 개혁의 한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내세웠던 하르츠 개혁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막 유럽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독일이 홀로 잘 나가던.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코시국 전에는 그랬죠. 네네. 2010년부터 이렇게 견조하게 그런 흐름을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때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2010년도 독일의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1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자, 이때 당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는 현재 빠른 추세로 위기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하였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치 코로나 때처럼 그렇죠. 마이너스를 딱 찍었어요. 팍 꺾였죠 그때. 네. 근데 독일은 바로 그 다음에 2010년에 다시 원래 성장률을 네. 예, 회복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독일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때 독일이 굉장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상황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통일 이후에 네.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바로 직전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막 혼자 잘 나가니까 네. 네, 그래서 야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많이들 분석했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의 경제 회복 요인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쪼개가지고 한 5가지로 이제 봤는데 이 네. 경제 회복 요인 보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권과의 교역이 증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 네. 을 찾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 산업의 지속적 연구 개발 투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이제 유연해진 노동 시장. 네. 네, 하르츠 개혁을 통한. 네. 그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이게 좀 연결되면서 서로 이제 부딪히는 내용인데 네. 일단 네 번째는 이겁니다. 건전한 국가 재정 운영.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차례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 네.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이런 5가지 요인으로 이때 잘 된 거 아니냐? 뭐 꼭 충돌하는 건 아니지. 그냥 건전하게 이거 돈을 정말 쓸 때만 쓰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건전인 건지 그러니까 보통 적재적소에만 탁탁탁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투입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성비를 뽑았다. 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GDP 대비 우리가 국가 부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도 많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부담은 안 지게 됐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데 네. 그쪽으로 봐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 이때 2011년에 이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잘 나갔던 이유를 뽑은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때의 강점이 지금은 약점이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아마 이제 중국 얘기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부양. 네. 경기 부양은 지금은 약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여력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얘기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 상태를 들어가 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똑같이 준 거지만 네. 어떤 뭐 자체 기술을 쓸 수 있으면은 웬만한 건 다 예. 내수로 그냥 처리해 버린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독일 의존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 대신에 이제 원자재 위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마치 비슷한 문제를 안게 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야, 근데 독일이랑 중국을 비교하니까 네네. 독일제 쓰던 중국 사람이 과연 중국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 보통 수공구 같은 거, 그렇죠. 수공구 같은 거 하이엔드가 독일제 아니면 미제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제도 요즘은 이렇게 보면 때깔 좋게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접하게 막 만들어서 막 파는 것도 있지만 잘 나온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멀리서 보면 오 잘 빠졌는데 근데 이렇게 딱 집어가 딱 들어보면 뭔가 느낌이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 들여다보면 에이씨 막 싶기도 하고 막상 써보면 진짜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좀 의구심이 들긴 해. 그냥 국가 정책적으로 그냥 야 외제 쓰지 마 이래 버리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독일 그 국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확 줄었다기보다 어떤 정책 방향에 따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 중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중국은 독재 국가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네. 지금 또 힘들다.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나게 하는 거는 제조업 연구 기술 개발 투자. 이거를 이제 독일이 지금 어렵다고 이거를 줄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줄였으면은 난리가 날. 뭘 그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잘 상상은 안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20% 이렇게 막 일괄 삭감 뭐. 그건 이제 미친놈이라서 그런 거고. 독일 아니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해.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다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를 좀 네. 생각나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모로 또 이제 뭐 그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국가 산업의 전반적인 그 네네네. 풍토가 그런 네. 것도 이제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인데 네.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용도 굉장히 힘을 좀 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독일도 우리나라처럼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보다 더 네. 탈원전을 네.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독일은 진짜로 했으니까 거기는. 네네네. 탈원전으로 가는 과정도 아니고 네. 거기는 진짜로 막 원전 가동을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죠 그냥. 네. 시켜버리고 그냥 다 LNG 가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굉장히 높죠. 네. 독일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굉장히 시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전기 많이 쓰는 나라들은 당연히 잘 사는 나라 기술 집약적인 네. 제품들을 만드는 이제 독일 같은 나라. 그렇죠. 네. 전기 없이 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전기 없이 뭐래. 전기 물 없이 뭐래.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제조 비용을 엄청나게 올려놨다. 네. 그래서 독일은 그래도 가열차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네. 뭐 한 80%까지 네. 만들어서 이제 거의 탄소 제로에 가깝게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제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네. 과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냐? 물론 이제 80% 비중을 늘릴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뭐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풍력 발전도 여기서는 많이 하잖아요, 독일은. 네. 풍력 발전 뭐 이런 것 많이 할 텐데 네. 과연 그러면 전기 수요만큼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태양광 발전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뭐 풍력이나 조력 같은 거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쪽은 좀 뭐 땅이 이제 면적이 넓으니까 그나마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독일의 글쎄요 에너지 산업 쪽이 정말 어떤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싶은. 또 생산력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수요를 과연 쫓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탈원전이랑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 높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사기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친다는 면도 있다. 뭐 이제 근데 그걸 꼭 사기라고 비할 건 아니긴 한데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실제로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저탄소 발전 방식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유럽 주로 이제 풍력 발전 유럽에서 많이 하잖아요. 벌판이 많으니까. 네. 돌려놓으면 맨날 그 새 나라서 부딪혀서 죽고 그래가지고 날개가 금방금방 손상이 돼요. 그렇죠. 날개 교체 비용이 네.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근데 그 풍력 발전에 쓰이는 날개에 들어간 소재가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예요. 아, 그리고 그걸 만들 때도 탄소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처리할 때도 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럼 그것만 해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발전 소재 그 발전기를 만드는데 탄소를 엄청 쓰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발전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소비 지향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뭐 집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한다고 칩시다. 뭐 밖에 내가 자동차 레이스 하는 친구가 있고 나는 집에서 게임기로 그냥 자동차 자동차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동차 게임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밖에서 가솔린 태워가지고 막 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너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나쁜 새끼야 그렇게 비난한다고 칩시다. 근데 집에 자동차 게임하는 나는 그러면 과연 탄소를 발생 안 시키고 있는가?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거든 나도. 그렇죠, 그렇죠. 전기 발전하면서도 그렇고 PC 만들 때도 엄청나게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긴 한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있냐면 그건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관두면 안 되고 계속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야지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더 나은 방식이 나올 테니까 밀어붙여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다. 근데 독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게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야 우리는 그래도 신경 써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만큼 했다. 이렇게 내세우면 다른 나라들한테 좀 이제 면이 사잖아요. 저 나라가 좀 잘 나가는 나라거나 앞서가는 나라거나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명가서 뻘소리하고 다니면서 그게 국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개소리 나고 있고 나가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우리도 합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 소리라도 하고 다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이상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RE100을 대신할 수 있는 뭐라 그러더라? CF 또 말을 만들었구나 또. 네네네네.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화석 연료를 제로에 가깝게 쓰는 걸로 네. 하면 어떻겠냐. 네. 그러니까 원전을 굉장히 네. 의도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블럭을 만들어 보자고 다니고 있는데 네. 과연 응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고 싶으면 빌 게이츠를 만나. 그렇죠. 빌 게이츠. 네. 좀 원전 쪽으로 지금 제일 핫하게 하고 있는 네. 사람이죠. 좀 한 10년 넘게 지금 돈 때려받고 있을 거야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무슨 원자로더라 아무튼 뭐 저기 냉각수 같은 거 이제 추가로 발생 안 하고 뭐 그런 원자로 그렇죠. 좀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소형이면서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중국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SM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소형 모듈식 원자로 네.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미국에는 공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성공하면 핵잠수함 만든다니까. 그것도 일단 괜찮죠. 네. 괜찮은 건데, 근데 이제 아리백을 그래도 쫓아가는 신용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왜냐하면 아리백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제 기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게 민간 성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애플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는 큰 글로벌 대기업들이 네, 같이 네. 동참하면서
동참해가지고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는 네네네. 거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우리나라 정도의 힘으로 네. 과연 이제 새로운 어떤 블록을 그러니까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되긴 하거든요. 윤석열은 지가 문재인 대통령인 줄 알아. 나가서 별로 인정도 못 받더만 뭐. 사우디 가서도 그 이상한 사진이나 찍히고 그 회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가가지고 해외 순방 가가지고 그 사우디 저희 왕자인가 그 양반 만나가지고 빈살만 네. 맞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회담하는데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앉고 옆에 이제 통역자들이 앉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근데 우리는 거의 김건희 앉아 있고 이제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그 마치 심정사진 느낌으로. 왜 그러냐고 진짜. 왜 굳이 그렇게 꼭 있어야 되나? 진짜로 셀럽놀이 하려고 남편 부축해가지고 대통령 된 것 같아. 대통령 시킨 것 같아. 그냥 김건희 여사 본인이 천공일 수도 있어. 천공은 그냥 바지고 바지 무당이고.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갑자기 얘기가 김건희까지 가버렸네. 어쨌든 에너지. 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제 약간 독일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까기 위한 그런 용도로 좀 갖고 온 느낌이 조금 이제 느낌적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근데 아주 택도 없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불안 요인까지 그대로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히 이 독일의 불안 요인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미리 이제 뭐 해안을 이렇게 널리 내다보고 간파를 해가지고 어떤 체질 개선을 이루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들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그 방향 자체는 아무도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언론이라던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를 오해석한 거죠. 그래서 뭐 당장 뭐 원전 다 뿌리 뽑는 것 뿌리 다 뽑아버린 것처럼 독일처럼 막 원전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전혀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쪽 그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고 저쪽 지지자들은 맨날 온라인에서 부딪히면 맨날 그 소리 하니까. 맨날 뭐 탈원전. 거기도 참 말 안 통하는. 숫자로 바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따져보질 않고 그냥 막 무지성으로 뱉어내는 거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일은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제 그 구조적인 고령화 문제, 노동 인구 감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독일 출산율이 그렇게 안 높은가 보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유로존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나요? 그나마 프랑스가 다시 1.0 가깝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반등했다가 다시 또 감소 추세 프랑스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독일은 그냥 꾸준한 감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 높이는 거에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어쩌다가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반등시켰던 그거 가지고 막 마치 의지의 문제인 것 마냥 아니면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 성공한 나라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어떤 긴 흐름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 잠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이더라? 하나 있긴 해요. 어느 지역? 그렇죠. 나도 본 것 같은데. 출산율 1 넘어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그거 다 따라할 수 있냐고. 거기서 많은 정책이 성공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나? 그쪽 지역이 특별히. 그러니까 그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낯선 동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쪽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뭐 가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심심하니까 다른 건 뭐 이 동네에는 과연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있냐 없냐 그걸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 동네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 좀 사람 별로 안 살 것 같은 동네인데도 의외로 보면 소아과가 막 한두 개, 두세 개씩 있는 동네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근데 뭐 그건 뭐 각자 동네마다 어떤 뭐 특성이나 혹은 정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책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걸 어떻게 뭐 도입할 방법이 없죠 사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출산율 감소가 일종의 그 무의식 중에 네네네. 집단적으로 발현한 인구 조절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생각 저도 한번 문득 해보긴 네. 했거든요. 그냥 인구가 너무 많아서 네. 인간의 DNA에 어딘가에 그 숨어 있는 거지. 네. 지금 너무 많다. 이거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딱히 이렇게 막 뭐 지금 막 2030 어려워가지고 애 낳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러는데 뭐 그 형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애 낳는다는 건 의지만 가지고도 막 옛날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애를 많이 낳았단 말입니다. 훨씬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지금 뭐 그래서 뭐 20, 30대한테 니들이 의지가 없고 니들이 나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생각한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냐? 별로 모르겠거든 그거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무의식 중에 무의식의 발현으로 애 낳을 만큼 낳았잖아 그동안에 이제 좀 줄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린 둘 다 없잖아. 생각도 없고 주변에 근데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다산한 친구라던가 뭐 지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은근히 또 저는 제 주변에 네. 아이 셋 가진 집이 은근히 있어요. 저는 이제 제 형만 둘이잖아요. 둘 다 예. 한 명씩만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고 뭐 사촌들 봐도 많이 낳은 집이 두 집, 그러니까 애 둘인 정도고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는. 전 지인이 은근히 셋이 있어가지고 아유 뭐 난 좀 묻어가도 되겠다 이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 좋다. 셋이나 낳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보통 일 알 텐데. 자, 그래서 참 독일 상황이 독일 하면은 왠지 좀 안정적이고 그렇죠. 좀 예. 선도적이기도 하고. 네네네. 뭐 어떻게 보면 독일 물건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 뭐가 그렇죠. 됐든 간에. 실내의 독일 물론 이제 한번 그 디젤 가지고 그 장난친 적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독일제 물건 잘 만든다. 왠지 막 그 저기 독일 과자 같은 것도 우리나라 과자보다 나는 쟤네들이 품질 관리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막연하게 네. 그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가 그런 게 있죠 확실히. 그렇죠. 근데 뭐 어떤 독일도 어려우려면 어렵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 뭐 그 총생산 글로벌 네. 순위도 조금씩 내려오고 다시 또 일본은 좀 따라간다고. 네. 일본은 다시 독일에 또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 아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시절에 네. 일본 애들 추월을 딱 했는데 네. 다시 역추월 네. 됐다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니까 네네. 야, 이 윤석열이 그냥 나라 다 망쳐놨구나.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네. 일본 상황이 과연 어떠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오랜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은 아니지 지지난주인가 하셨잖아. 2주 전인가? 2주밖에 안 됐나? 그 경제 관련 서적도 괜찮은 거 하셨잖아. 부동산. 아 부동산이었나? 예, 네 부동산. 맞다. 부동산 그렇지. 김수현 수석께서 이제 네. 집필하신 부동산 관련 책 소개해 주셨고 그 뒤로 이제 또 약간 경제 관련 서적입니다. 네. 네, 제목은 일본이 온다. 네. 대통령께서 쓰신 SNS 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 일본이 온다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며 최고의 일본 경제 전문가인 김현철 교수가 한일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 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입니다.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글이 쉬운 데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경험이 재미를 더하여 경제서적이지만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대통령님의 그 게시글의 네. 댓글에 한 분이 네. 그 댓글을 다셨는데 네,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지 한 달 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방송에 좀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을 발간을 하시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 주식쟁이들한테 인기 높은 3프로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가 좀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네. 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네. 제가 재밌게 봤어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일본은 그러면 다시 이제 아주 잃어버린 30년 이후로 다시 한번 마치 중국이 그토록 원하는 굴기 네. 다시 일어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 김현철 교수님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이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네. 일시적으로 간만에 올라왔다. 네. 일본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로 약간 전환한 게 뭐냐면은 그게 5년짜리 국채인가 10년짜리 국채 네. 수익률을 1% 밴드로 막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원치 않은데 네.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 간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시다 총리죠, 일본이. 기시다도 이제 그 물가 때문에 이제 거기도 양경수 보내야겠네 또. 양경수를 국제적으로 활용해야겠다. 물가 오른 데마다 다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 일본은 BOJ, 네. 뱅크 오브 재팬 보내서 네. 미네베 물가 뭐 지금 이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좀처럼 이제 그 30%대인가 30% 아래로 내려왔나 했던 지지율이 낮거든요. 한 기시다 정말 그 무능하구나.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밀어줬는데도 안 돼. 왜냐면은 물가 때문에 간만에 일본 사람들이 고통스럽거든.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워낙 안 오르다가 장기간 동안 안 오르다가 오르니까 그렇다고 근데 임금이 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일본도 고령화는 상당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뭐 노후에 네. 연 4천만 원인가가 연금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냐 없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비싸구나.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얼마 하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마저도 이것도 좀 간당간당한데 이마저도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일본 사람들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나의 노후를. 물가가 한 20년 가깝게 물가가 안 오르다가 갑자기 오르니까 네. 생활 물가가 이제 얼마 전에 지인이 일본에서 잠깐 한국으로 휴가를 나왔는데 네.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저도 네. 크게 실감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식당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는 식당 메뉴 같은 게 특별히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데를 찾기는 쉽지 않대요. 네. 근데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은 확실히 가격이 오른 걸 실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료품 같은 걸 살 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소비 패턴에 부담이 생겼을 것이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 그 연봉 4천으로 노후가 걱정, 그러니까 연금이 이제 연금이 연봉 4천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로도 노후가 걱정되면 그동안 그 연금 받으면서 한국 들어와서 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도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쎄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환율이 일본 엔화 가치가 지금 여전히 바닥이잖아요. 네. 그 계속 그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늘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성장률도 엔저 가지고 네, 엔저 영향이 네. 상당히 있죠. 그렇죠. 네. 장난질 치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이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네, 미일 관계에서 이제 약간 암묵적으로 서로 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소리까지는 듣지 않는 정도로 그렇죠. 이 환율을
엔화 가치를 눌러놓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거라서 이게 이 상태가 이 압력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금리가 이제 뛰려고 하는데 시장 금리가 그거 좀 무서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잘 나갈 때 그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뭐 채권이나 뭐 달러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막고는 있는데 이게 압력이 더 커지면은 감당하기 힘든 거거든요. 진짜 버블이지 그거는. 네네 그것도 무시무시하지.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간만에 이제 계속 어두웠다가 간만에 살짝 올라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건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게 고착화될 것이냐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분 이제 그 방송 출연하셔서 하시는 얘기 중에 참 제가 아주 매우 흥미있게 읽은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이 일본이 온다 이 책도 꼭 사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얘네들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같이 간다 우리도 그러면서 그때 그 언론에서 신남방 정책 갖다 버렸다 윤석열이. 그래놓고 이제 또 어차피 또 다시 주워 올 거 왜 갖다 버린다 그런 얘기했었고 저희도 방송에서 그 비슷한 얘기 했었을 거예요 한번.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름이 바꿨지만 판가리만 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김현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정책 전략이라는 거를 최초에 만든 애들이 일본 애들이래요. 근데 일본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 옆구리를 계속 찌른 거죠. 네. 오바마 때부터 찔렀다는 것 같아요. 네네. 아베가. 네. 근데 무시했었다고 합니다. 네. 오바마가. 네. 이제 너네 뭐 툭하면은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이라 일으키는 애들이 무슨 인도 태평양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네.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오바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때부터 이제 약간 관심이 생긴 거죠. 자, 그럼 그 신남방 정책이랑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네네. 디리스킹의 관점인 거죠. 네. 근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중국을 봉쇄하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중국을 봉쇄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살자 뭐 그 얘기지. 같이 먹고 같이 사는데 너무 중국 일변도니까 그렇죠. 좀 다른 버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과도 같이 갈 수 있으면은 위험 분산이 되는 거죠. 중국이 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중국이 그럴 만한 상황이 됐었고 그렇죠. 왜냐면 뻔히 보이니까 그 성장률이 쭉 떨어진 게 보이니까 대비를 했어야죠. 네. 근데 일본은 그냥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딱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이런 식으로 명확한 어떤 전선을 통해서 딱 봉쇄를 시키려는 그게 일본의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 어떤 것에서 시작되냐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정한론부터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으로만 봐도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상당히 나라가 많이 가라앉았잖아요. 그 일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한국 전쟁입니다. 그때 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막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은 물자 수출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한미일 통해 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게 되면은 중국 주변에 두 개의 전선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중국과 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꼭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긴장 대치 상태만 돼도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대치 상태가 되면은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전선에서 피해를 보고 일본은 마치 6.25 전쟁 때처럼 네. 물자나 이런 거 관리하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그 중국 봉쇄 전략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일본으로 투자가 들어간 게 TSMC 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 윤석열이 해준 거 아니야? 짜증나 갑자기. 근데 아니 삼성이 만약에 한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해줬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이 김현철 교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노림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너무나 쉽게 오케이를 해줬고 일본의 그 전략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냥 우리나라 편입되면서 상당히 미국 주도적인 방향으로 그냥 네, 쫓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 주도적인 방향이라는 것도 사실 뒤에서 일본이 옆구리 찔러가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게 이제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이 과연 미국 옆구리를 찔렀느냐 아니면 그냥 애초부터 미국은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더 이뻐한 거 아니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로비력이 좋아가지고 미국을 구워 삶았다 뭐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로비로 구워 삶는 것도 대상이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 준비가 됐죠. 바이든 때 그러니까. 특히나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그 중국과의 어떤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중국을 어느 정도 봉쇄해야 될 필요가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본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총리님이 이제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냉전은 분명히 도래하고 있고 지금 전선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휘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들면은 왜냐하면 냉전이 붕괴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냉전 체제로 돌아가면 우리는 진짜로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그러면 뭐 그 나름의 대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비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뭐 미국이면 붙으면 된다, 일본이면 붙으면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짝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랑 일본은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삼선이에요. 삼선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운데 있고 미국한테 야 일본이냐 나냐 선택해 그러면 100% 일본으로 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99%의 경우에서 일본에서 고지라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랑 일본 중에 양자택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일본을 택하지 우리나라를 안 택한다고 미국은. 근데 지금 뭐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뭐 물론 그쪽에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지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는데 대책 없이 그런다는 게 이제 실리 없이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현철 교수님이 지적하는 내용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익을 따져보고 우리나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는 딱 미국하고 일본 두 나라밖에 네. 없다는 거죠. 우리만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상황이 우리나라는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네. 근데 동시에 그걸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다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총리님 말씀에 따르면은. 네. 그리고 그동안은 그걸 해냈단 말이지. 네.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은 더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중국이랑 미국이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 훨씬 진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지 그냥 미국한테 들러붙고 일본이랑 뭐 다시 친해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거죠.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그걸 잘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요. 한동안 중국 시장 점유율 1등이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2등이 일본이었다는 것 같죠? 네네. 네. 그다음에 3등이 대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미일 그 삼각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3등이 됐어요. 1등에서. 네. 일본은 몇 등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일본은 2등? 일본이 지금 2등 정도. 그 우리나라의 빈자리는 지금 대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은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할 건 다 해. 예, 건 다 한다. 계속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도 대만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대만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 분야들, 뭐 이렇게 반도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중국도 대만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그래서 걔들 전쟁이 이렇게 했다고
단기전으로 못 끝내면은 대만 산업 마비되면은 제일 개피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싶기도 해. 그러니까 대만도 하고 일본도 하잖아요. 네. 그게 이낙연 전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중층 외교. 네. 실리를 그 손해를 굳이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놈의 그 가치 민주주의 가치 얘기하면서 그 총리님이 어저께인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리커창 네네네 그 사망 소식에 주국 총리 네, 거기 관해서 이제 좀 덕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생전에 이제 뭐 그 총리 시절에 그때 이제 만난 적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퇴임하고 나서도 리커창이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주더라.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을 한번 놀러 오라 그랬는데 북경에서 한번 근데 만나자고. 그때 코시국 터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가실 기회가 없었고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본 게 마지막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외교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죠. 리커창 죽었는데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못 내잖아. 그러네. 윤석열 뭐 아는 게 있어. 지금 이재명이 중국 사람한테 메시지 내신 건 지금 그 중국 대사 걔밖에 없어. 이상한 놈. 이상한 놈. 이해찬은 뭐해? 이해찬은 뭐 리커창이랑 별로 안 친한가 보지 뭐. 아니 뭐 아니면 누구랑 친했던 거야? 아니면 올렸는데 우리가 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런가? 네. 소영기 뭐하고? 소영기는 요즘 그 저기 검찰이랑 싸워야 돼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다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책에 아주 상세하게 훨씬 더 제가 요약한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나게 네. 실려 있으니까 책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여의치 않으면은 유튜브에 김현철 교수님 영상 이렇게 검색하면은 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소식만 잠깐 봅시다. 이 개딸들이 이제 지금 또 현수막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 사진 보셨어요? 아, 예, 정말 발로 만든 그렇죠. 일단 그 못생긴 좀 되게 좀 기괴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사진도 찌그러뜨려 놓기도 했고, 근데 그 글자 매치나 색깔을 썼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 저는 좀 섬뜩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일베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좀 기괴한 자기들끼리면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탱천한 보편 정서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자기 만족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분노 느낌. 표출용.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방송 썸네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현수막 내용이 어떤 거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에 그 현수막이 이제 글자 2줄 걸리잖아요. 아래 위로 보통.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윤석열 토착 외고 잔당들 민주당 내에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괄호 열고 당도 5짜리라고. 이제 요새 뭐 당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윤영찬 의원, 박용진, 김정민, 박광원, 서른, 이상민, 송갑석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진이 좀 흐려가지고 누구인지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아무튼 여러 이제 대표적인 반명 의원들 사진 쭉 나열해놓고 거기다 머리에다가 다 이제 수박 껍질을 씌워놓은 거예요. 아 여기 딱 빠진 사람 한 사람 있네. 네. 조응천이거나 저기 누구야 그 친명에서 반명으로 돌아선 그 있잖아. 이원욱이요? 네, 이원욱이나 뭐 그렇겠지.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이 사진 쭉 나열해놓고 머리에 수박 씌워놓고 좀 어떤 사람들은 얼굴도 좀 찌그러뜨려 놓고 그렇게 해놓고 밑에 또 보면 또 이제 섬뜩한 글을 그 문장을 하나 더 붙여놨죠. 이것도 이게 안중근 의사 말씀이 아니다. 그 김구 선생 김구 선생 하신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인지 그 누구야 그 정의봉으로 김구 선생 암살자 때려 죽인 사람. 아 그분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인지 뭐 아무튼 안두희 때려 죽인 그분. 아무튼 독립투사 중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내가 한 발의 총알이 때문에 위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딱 붙여놨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검찰국도 윤석열의 토척외고 잔당들 이 사람들 중에 뭐 일본이랑 친한 사람 누구 있다고 무슨 토척외고 타령이야. 이게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이재명 그렇죠. 하는 거죠 이게. 네. 이재명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윤석열을 흥하게 하는 거고 윤석열은 토착 외구니까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토착 외구 잔당이 되는 거죠. 예. 아우 전부 이재명 위주로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총리님 일본 특파원 가셨다고도 토착 요구라고 그럴 거야. 그 얘기 많이 했죠. 동아일보라고 조중동 출신이라면서 막 걔네들은 그러고. 아무튼 이 양반들을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배신했다고 굳이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좀 반박해보고 싶습니다. 대체 누가 민주주의를 배신하고 있나? 얘네는 민주주의도 이재명이 지금 이제 얘네들 하는 짓이 보면 민주주의 자기들이 민주주의자라면서 민주주의를 앞세워가지고 민주주의가 아닌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이놈의 파시스트 놈들 진짜. 파시스트가 제일 많이 쓰는 워딩이 뭔지 알아요? 파쇼예요, 파쇼. 자기는 파시스트가 내가 파시스트인데 나는 파시스트 아니고 네가 파시스트라고 낙인 찍는 게 파시스트예요. 아, 그 일배짓거리 아닙니까? 네. 아, 딱 지금 개딸들이 한 짓이 이거예요. 지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똥파리를 수박이나 딱 집어준 거 그게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지. 민주당주의. 민주당주의지 아니지 이재명주의지 뭐 그냥. 민주당주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고. 네. 세상에 이런 파시스트들이 참 파시스트를 제 살아생전에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랑 보편 정서를 공유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예.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니까 참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그 양반들도 다들 나이를 먹었고 그 몇 년 동안 나이를 먹었으면 그냥 뭐 허투루 먹지는 않았을 텐데 뭐 나이 똥꼬모로 먹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가 뭐가 달랐을까? 모르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얘기하면서 뭐 내 안의 일배 뭐 이런 타령하던 이런 애들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진짜. 아 진짜 얘네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의 일배는. 그 내 안 일배가 그 저기 뭐야 팟캐스트 그것을 알기 싫다 거기서 처음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알실에서. 네, 그 알실에서 그 예전에 패널 누구야? 물뚝심송? 물뚝 말고 MCU는 사회자고 그 사장이고 사장 김용. 아 김용. 네. 아무튼 뭐 그 양반도 내한일비 탔더니만 결국은 반 문재인 쪽으로 갔잖아. 저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진보 쪽으로. 아마 그 양반 이재명 지지 쪽이에요. 지지 스탠스에 가까울 거야. 그 김용 생각난다. 이 사람 뭐 과학 주제로 많이 주제 그쵸. 갖고 왔던 사람 아닌가? 근데 장사 잘 안 되는 것 같고 요즘은. 그래서 참 자기들이 파시스트면서 남들한테 파시스트라 그러고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남들로 민주주의 파괴자라 그러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든 해보자는 그런 이제 원래 이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이제 모색과 대안 측에서 이제 11월 1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네네. 여의도 뭐 여성회관이었나 거기서 이제 행사를 간다고 합니다. 결별하자. 네, 결별하자 전체주의였나 뭐. 예. 아직까지 구글 폼으로 받고 있나 모르겠네. 저희 업로드 시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 소식을 잘 모르셨던 분 쓸라나 우리 청취자분 중에 뭐 아무튼 좀 불만이긴 하면서 솔직히 이거 평일날 하냐고 이런 거를 좀 주말에 해야지 그랬는데 뭐 주최 측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주말에 행사장을 잡을 수가 없었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모로 아쉽다. 네. 대관 능력이 그밖에 안 되나? 응? 여기도 양경숙 불러야 되나? 우리는 지금 녹음실도 겨우 잡는 사람들인데 무슨 행사장만 잡았다고. 자, 많은 참여 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수요일 날 일단 신청 폼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야겠네. 네. 시간이 딱 됐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